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진행을 맡은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옆에는 박상현 작가님 와주셨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할 말이 많이 없으시죠? 혹시 가족분들과 함께 오신 분 계신가요? 네, 가족과 어색해지기 딱 좋은 그런 영화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작가님과 알랭 기로디 감독과의 어떤 그 온라인 인터뷰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감독님께서 좀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되셔가지고 네, 제가 전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 이 중책을 수락했을 때만 해도 이제 기로디 감독님한테 모든 걸 다 파헤치고 말리라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임하였는데 아쉽게도 또 오시지 못해서 저희끼리 한번 쑥덕쑥덕 떠들어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 이번에 그 부산 영화제가 30주년이 됐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 뿐만 아니라 정말 빵빵한 게스트들이 가득 영화제를 채웠는데 그 중에서도 이 호수의 이방인을 꼭 봐야겠다고 하셨던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호수의 이방인은 수입은 됐으나 이 등급 외로 분류된 작품이어서 그 사실 상영을 제대로 극장에서 할 수가 없는 작품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꼭 이번에 가서 봐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매진이라는 네. 얘기를 듣고 역시 이 영화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좀 새삼 해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그 퀴어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상영됐을 때 장안의 화제여서 이 영화를 관람을 하였었고요. 그때 같이 갔던 친구가 매우 어색하게 역시나 자리를 떴던 기억이 있고. 떴나요? 다리 자리를 떴고 물론 그 친구가 잘 지내고 있지만 그날만큼은 매우 어색했다. 네, 같이 화장실 같은 칸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OTT 플랫폼에서 이 영화를 찾아봤는데 그 어떤 곳에도 이제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많은 어떤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그 금단의 영화로 많이들 찾고 계시고 또한 많은 평론가분들과 전문가분들께서 이 영화를 그의 최고의 영화였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될 수 있어서 저 역시도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럼 예전에 이 작품 처음 보셨을 때 네. 이 전설의 영화를 처음 보셨던 그때 느낌 좀 기억나시나요? 그때 솔직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디 많이 올리지 말아주시고요. 공식적으로 올리시면 제가 또 지옥까지 쫓아가서 신고하겠습니다. 사실은 특효가 있긴 한가 영화에 다 너무 리얼한 느낌이라서 이게 약간 정말 그리고 또 이 배우님은 개런티를 얼마 받으신 거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이 정도까지 보여줄 정도면 감독님한테 책이 잡히거나 보증을 섰거나 이러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까지 열연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참 영화가 담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게 이 영화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호수가 약간 그 평양냉면 한 그릇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영화를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절묘한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네네. 사실 저도 이 작품을 꼭 봐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오늘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거의 가감 없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저는 또 그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파졸리니 감독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로 가득하다 이런 그 평들을 접하고 무조건 봐야겠다라고 봤는데 이게 되게 묘했던 게 파졸리니 감독의 영화는 뭔가 좀 그런 퀴어 영화 어떤 그 개보 안에서도 뭔가 좀 그 사회 발언적인 부분이 있고 굉장히 좀 비판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 작품은 정말 그런 것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평양냉면 같고 뭔가 심플한 게 가장 강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저는 이 첫 장면부터 그 호수의 풍광, 근데 그 호수의 풍광 속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다채로 누워서 계신 분들, 그 중에 책 읽고 이런 분들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정말 서로를 저게- 읽고 있죠. 네.
서로의 나신을 예, 리딩하고 있는. 그렇죠. 그 속에서 마치 섬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그 풍광 자체만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그런 정말요. 기억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세트가 아니지만 엄청 멋있는 연극 무대 세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넓지 않은 호수에 그 점점이 그 스팟마다 남자들이 옷을 벗고 누워 있고 그 장면 자체가 그 그림 자체가 이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구나, 이 영화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장면부터 저는 진짜 압도당했고 매료당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하신 부분의 또 연장선으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사실 퀴어 영화라는 어떤 퀴어라는 소재가 사회 비판적인 요소 혹은 이제 어떤 약간 교조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잖아요. 많은 종류의 그런 영화들이 그런 좀 티피컬한 실수를 답습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가르치려는 의도 따윈 애초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봐라 현실을 한번 봐라라는 그런 아주 담대한 어떤 기계가 느껴져서 저는 그 점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빽빽하게 네, 정말 많은 것들을 적어왔어요. 일단 그 편집장님께서 저한테 사전 정보를 좀 주셨어요. 이 영화 저는 사실은 이 감독님과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기로디 감독님이 워킹 클래스 출신에 예, 이제 어떤 그 제도권에서 영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이 감독이 그냥 거의 뭐 돌발적으로 등장을 한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되게 시골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떤 정규적인 영화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단편으로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 단편들도 그 어디 그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제 단편들을 만들다가 이제 주목을 받아서 이제 장편으로 넘어오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거나 이제 보여진 작품들은 이제 뭐 도주왕, 호수의 이방인, 그리고 최근에 또 개봉한 그 미세리코르디아 이 세 작품인데, 근데 이 감독의 영화가 너무나 이제 프랑스 영화계에서 볼 때도 굉장히 난데없이 등장한 그 감독이다 보니까 네. 보통은 이제 평론가나 이런 학자들이 어떻게든 이 연결 지점이나 계보 안에 이 사람을 놓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평론가들 왜 그러실까요? 자꾸 어디 이렇게 끼워넣으려 그게 그렇죠. 직업 그럼 돈은 더 주시나요? 네가 잘이었다 이러면서 보통 이제 평론가들이 많이 하는 게 네. 누구의 영향 아래 있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영화가 무조건 3개만 나오면 무조건 3부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진짜 한부작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그 늘 불려 나오는 이름이 뭐 파솔리니 감독이 있고, 그리고 또 언제나 또 나오는 게 이제 이분의 영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서스펜스가 있다 보니까 히치콕 감독. 히치콕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또 늘 이렇게 그 시선이 느릿느릿하고, 그리고 롱테이크가 많고, 그리고 뭔가 대자연 속에서 인물들을 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로베르 브레소 이런 감독들하고 연결을 짓는데, 이 모든 그 연결 작업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분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현대 영화에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숫가가 전시를 하는 공간이자 어떤 도착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관람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시야이기도 하고, 저는 이런 공간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으면서도 그 하나의 공간으로 모든 걸 조지는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모든 사건과 모든 일화 에피소드가 다 호수에서 전개가 되잖아요. 그 전에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이 분명히 군데군데 등장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녁 뭐 언제 뭐 했잖아, 뭐 어제 뭐 안 먹어줬잖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의 삶이 그 이면에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는 시종일관 호수만 비추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호수의 이방이라는 작품이 또 주목받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그 프랑스 영화의 어떤 그 지형도 안에서 어디에 놓아야 될지 막 이런 작업들을 하던 가운데 되게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대목 중에 하나는 그 미술사에 있어가지고 또 기념비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에드와르 마네의 그 풀바디의 점심식사라고 하는 작품 있잖아요. 네. 그 작품이 이제 그 이 풀바디에서 그 소풍을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냥 옷을 입고 있는 두 남자와 이렇게 나신으로 있는 여자 한 명이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 그 작품이 처음 공개됐을 때 너무 불경하다라고 하면서 보고 그냥 전시 공간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준 작품이었는데 그 풀바디의 점심이 등장했던 것과 맞먹는 충격이다라고 표현하신 표현들이 되게 많아서 이 작품 자체도 사실 프랑스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식으로 충격을 준 작품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살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남성의 성비를 본 적이 있었나 앞으로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사실 영화 보는 시종일관 저에게 충격을 줬던 부분은 너무나 돌바닥에 맨 엉덩이로 앉아있다 찌질강 씨와 유행성 출혈열 등의 전염병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어떤 위생관념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 저 야만적이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 말씀하신 그런 그 성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좀 야하게 느껴지가 나중에는 안 나오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배경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있으면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고, 왜 안 봤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특히나 좀 민망한 샷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그 밑에서 올려 찍을 때 이 감독의 그 관음적 시선, 관음적이라기보다는 관객들한테 한번 체험하여라. 이게 그러니까 이 게이들의 크루징의 모습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니 너네도 한번 똑똑히 지켜봐라는 그런 어떤 그 포부가 느껴졌거든요. 이건 감독의 포부와 그렇죠. 아주 이제 이렇게 제가 슴슴한 영화라고 말했지만 냉면에 육수를 그 슴슴한 육수를 내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재료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슴슴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의 얼마나 많은 열망과 얼마나 많은 계산이 있었을지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 야망이랄까요. 내가 이 웬만하면 프랑스 영화계는 뭐에 놀라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내가 뒤집어 버리라라고 하는 그 어떤 패기 같은 게 저는 좀 느껴졌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이름 중에 또 히치콕 감독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히치콕 감독의 영화가 늘 이제 그 서스펜스의 그 제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감독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님의 이제 그 말씀드린 영화들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언제나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경찰이 언제나 등장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도주왕 같은 경우는 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어떤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최근에 이제 개봉한 미스테리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전혀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그 살인 사건이 꼭 벌어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경찰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 범인을 쫓아나가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객한테 이미 범인은 누구다라는 걸 딱 알려주죠. 그쵸. 알려준 다음에 사실 이 호소의 일방도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 주인공의 심리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히치콕 감독의 서스펜스, 그러니까 그 이제 범인이 누구인지를 주인공하고 관객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정작 그 가해자는 모르는 상황으로 쭉 이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긴장감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사실 이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을 꼽자면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 그 초점 화자는 범인을 알고 있죠. 그의 시선에서 범행 현장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목격이 되어 있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인 대상과 어떤 모종의 계속 어떤 섹슈얼리티가 포함된 관계를 계속 갖는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사랑이라고 주장한다는 게 어떤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시니컬한 그 기로디만의 어떤 해석이 아닐까. 사람을 죽여도 좀 반반한 것 같으면 사랑하는 존재는 게 우리 존재 아닌가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우리가 죽이고 나서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나오는 남자를 보고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사이코패스다. 우리가 그런 혐의를 품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그 남자를 목격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막 이렇게 막 물고 빨고 막 하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저는 인간을 바라보는 그의 어떤 차가운 시선 같은 거를 조금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차가운 시선은 저 그 배 나온 카운슬러 앙리 아저씨 저는 그 사람만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아려워요 지금. 영화 러닝타임 지금 한 100분 내내 카운슬링만 죽도록 해주다가 그 누구 한 번 살다 보지 못하고 가장 처참하게 죽어요. 그 영화의 모든 장면에 있어서 그토록 선연한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람은 그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대목에서 어떤 일종의 그 복부 비만자에 대한 어떤 기로디의 혐오의 시선 같은 거를 느꼈고요. 그건 농담이고, 아니 너무 좀 가엽잖아요, 그죠? 저는 뭐 영화 보면서도 이 사람 진짜 카운슬러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또 그 앙리가 제일 명당 자리에 앉아 있어 보면. 아니 항상 그러니까요. 그분 진짜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정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걸까요, 얘기를?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보면 자기도 나 어차피 죽고 싶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외로운 어떤 현대인의 표상을 다룬 그런 것인가. 진짜 누군가는 이제 약간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호숫가에 와 있기도 한 거 아닌가. 약간 그리고 좀 그 캐릭터가 암시하는 어떤 그 디나이얼 게이로서의 어떤 그 메시지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왜 뭐 남자끼리 자더라도 여자랑 결혼하던데 뭐 이런 발화를 스스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어떤 그 자기의 상태에 대한 어떤 설명이지도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거 이제 작가님께서 얘기해주신 그 프랑크의 심리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이 알렌 기로디 감독이 그 롱테이크를 자주 쓰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가 이제 롱테이크를 아주 많이 쓰는 그런 감독은 아닌데 그 말씀하신 그 호수 물속에서의 살인이 벌어지고 그 미셸이라고 하는 남자가 걸어올 때 보면 사실 보통은 보통 이제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목격한 사람의 그 리액션 샷 같은 게 분명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놀라는 어떤 그 프랑크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굉장히 길게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그거를 막 뭐 그 광경이나 살인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완전히 그 사람한테 매혹되어 있고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걸어와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입고 걸어간 거를 그냥 계속 그러니까 화면이 흔들리지도 않거든요. 완전히 고정된 화면으로 보는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이 작품 안에서의 어떤 가장 그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것 역시도 어떤 그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성적인 관용성의 시선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살인의 옳고 그름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강렬함을 목도한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 이 관심을 갖는 남성이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 어떤 이 참혹한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그거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으로 좀 굉장히 차갑게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좀 꿰뚫어본 어떤 기로디의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작품을 리퀘스트 시네마로 선정해주신 그 관객 프로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걸 제작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두 장면을 너무 잘 포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광으로 이 해질녘에 두 사람이 이제 관계를 맺는 장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그 물속에서 걸어 나오는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말하자면 살인마죠. 살인마가 이렇게 오는 거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련한 사진이죠. 네. 지금 윤슬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그 단어 윤슬이 빛나고 있고요. 네, 아주 요즘은 썼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법에 잡혀가는 그런 단어가 돼서 살인보다 무서운. 네, 그 윤슬이 빛나는 가운데 이 미셸의 뒷모습 너무나도 태연자역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게. 이 어떤 이 관객 프로그래머님의 어떤 고급 취향과 악 취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가장 무서운 장면에 가장 아름답게 그려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걸어 나오는 그 전 장면에서 그 조스 음악 같은 거 삽입해서 낼 정도로 그렇죠. 네, 너무 무서운 장면이고요. 특히 이 장면은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계속 뭐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보면 나도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사실 이런 장면은 아름답기도 하고 이 프랑크의 표정을 완전히 지워버린 장면이어서 저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고
지금 또 다시 보니까 약간 이게 하트 같기도 하고 의도한 걸까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 편집장님께서 알려주신 매우 재밌는 정보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제한 상영되게 된 이 영화는 프랑스에서는 15세 관람가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손을 잡고 정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의미이죠. 그 15세 관람가를 받았는데 네. 최종적으로 극장에서 사용할 때는 12세까지 갔어요. 정말 거의 패밀리 무비라고 봐도 되는. 프랑스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제 관대한 게 네. 그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있잖아요. 아가씨도 12세 관람가고요. 가족끼리 그리고 보기 좋은. 그 가장 따뜻한 색 블루도 네. 12세. 도대체 어떤 영화가 19세를 받는 건지. 그렇죠. 그렇게 저는 따지면 그 영화들이 정말 궁금하네요. 프랑스는 뭐 등급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새끼도 12세. 와. 프랑스에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웬만해서는 프랑스 관객들을 놀래키지는 쉽지 않겠다. 그러나 기로디가 그것을 해냈다. 그래서 이제 깐느에서 이 초년생이 이 영화를 들고 깐느에서 이제 상을 받았고, 이번에 제가 얼핏 봤던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이었나요? 어떤 감독님이 그 21세기 최고 영화 중 하나로 이 영화를 뽑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시내 21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왜 감독님들이 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그 히치콕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기존의 영화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을 좀 다 뒤집어 판을 엎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러닝타임 40분이 넘기 전까지 주인공들 이름 구두구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 카운팅을 해봤는데 40분 넘어서야 나는 누구야 이런 것이 나오고, 그때부터 뭔가 서사가 부여가 되고,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야말로 이제 세트 안에 존재하는 어떤 장기말 같은 느낌으로서의 인물들이 기능을 하고 있다가 조금씩 서사가 부여가 되고 뭐 그런. 그렇죠. 이제 키어 영화의 어떤 유명 감독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키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그 의도나 목표 중에 하나가 어떤 사회 부조리함 이런 것들 좀 드러내는 목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이제 파졸리 감독의 영화였다고 한다면은 이 그 프랑코와 미셸의 관계를 이 포스 이방인처럼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살인자인 그 미셸을 굉장히 뭐 부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뭐 프랑크를 좀 하층민으로 그리면서 그렇죠. 약간 거기서 발생했던 계급 충돌 이런 거 좀 분명히 그리려고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히치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건을 좀 꼬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렌 기로디 감독은 사건이 벌어지고 범인이 누군지 다 아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매혹적인 장면으로 어떤 감정의 지속을 이어가는 이런 점들이 사실은 이 감독을 뭐 누가 닮은 것 같고 누구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쨌건 이 알렌 기로디는 그 누구의 어떤 자리에도 있지 않은 독창적인 감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맞아요. 수 있죠. 그래서 인물들도 그냥 워킹 클래스예요. 다 보면 그 주인공 누구죠? 프랑크도 야채 파는 사람이고, 뭐 그냥 일 쉬고 있는 사람도 그냥 육체직 노동자이고, 앙리 씨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앙리 씨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뭐 계급 재현, 뭐 부족 관심 없어. 개나죠. 막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았어요. 그냥 퀴어의 소외된 퀴어? 관심 없어요. 여기서는 그 어떤 퀴어도 소외되어 있지 않고, 가장 소외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부 비만인 앙리 씨밖에 없어요. 그 모든 퀴어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그러니까 그 태초 모습 그대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간에 이제 영화계에서 쌓아왔던 어떤 담론들 그냥 개나 줘버려라 하는 그런 필치들이 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특히 롱테이크 장면들 중에 저 좋았던 게 그 전 두 번의 수영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 번은 그 전 애인을 살해하는 그 롱테이크 수영씬과 또 한 번 이제 프랑코와 미셸이 같이 수영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저는 진짜 너무 숨 막히는 거예요. 이 새끼 또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들 느끼셨죠? 뭔가 이 숨 막히는 그 카메라 워크도 약간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 애 표정도 좀 약간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색이 질려 있는 그런 느낌이. 그때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어요.
저는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도 알렌 기로디 감독과 이제 화상으로 연결이 되면 물어볼 게 되게 많았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연결됐으면 되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알렌 기로디 감독 영화에는 뭐 살인 사건이든 뭐든 사건이 벌어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사하는 경찰이 언제나 등장을 하는데 네. 도주왕과 이 미셀 코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제복을 입은 경찰이 2인 1조로 등장을 해요. 보통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맞아요. 여기는 그냥 아저씨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 보라색 물 빠진 보라색 셔츠를 입고 그냥 동네 마실 나온 아저씨처럼 뒷짐지고 나와서 그냥 그죠 되게 그러니까 남 참견하기 좋아하게 생긴 아저씨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동네 그런 아저씨들 여러분들 동네에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 작품에 전에 나체로 등장했던 사람이 옷만 이렇게 입고 나타났나? 그래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네.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건 조사하는 사람 그 경찰이 거기에 그냥 제복 입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딴에는 뭔가 뭐 이렇게 뭐랄까 좀 꾸미고 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온 변장 같은가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인지 그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건지 좀 저는 여쭤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닐까요? 배우가 그냥 입고 감독님 저 오늘 뭐 입을까요? 그냥 입고 찍으세요. 막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왜냐면은 저는 그 형사 캐릭터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전통적인 어떤 스릴러나 탐정물의 공식을 따랐다면 이제 2인 1조가 되어서 좀 치밀하게 수사를 하고 그에 초점을 맞춰서 범인을 뭐 추적한다든지 뭐 이렇게 발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 형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뭘 제대로 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일을. 그렇죠. 너무 불안하고 누가 봐도 너무 혼자 다니고 뭐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흔한 볼펜 한 자루 없이 그냥 계속 묶고만 다니고 참견만 하니까 그 이런 형사 캐릭터 자체도 저는 되게 어떤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한 또 긴장감을 주잖아요. 이 사람 뭐 아는 것 같은데? 거짓말 하고 있네? 막 이런 긴장감을 줬는데 계속 등장할 때 전 느꼈습니다. 죽겠구나 저 사람. 저보다 죽겠 너무 무방비하게 지금 다니고 있다. 약간 그 코난 같은데 보더라도 저렇게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들 순서대로 죽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정말 죽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도 그 가장 손쉽게 죽었어요. 정말 이렇게 그냥 툭 찔렀는데 그냥 바로 끝 하면서 가시는 것을 보고 이 영화에서 기로디가 생각하는 고관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좀처럼 믿을 수 없는 경찰 제도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그쵸? 누가 이렇게 살인 막 벌어지고 이런데 이렇게 무방비하게 그리고 저는 정말 웃겼던 게 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정도 헬기 뜰 정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경찰은 그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너무 그 대충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 영화 도대체 제작비가 얼마인 거지? 이거 처음에 그 장면들만 볼 때는 정말 되게 저예산처럼 느껴지다가 나중에 이제 수중 촬영 같은 것도 좀 등장을 하고 헬기 장면까지 나오면서 돈 좀 썼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정확한 저 규모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그 도주왕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으면서 네. 꽤 이제 여유롭게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 촬영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네. 이 촬영에 굉장히 이제 공들인 흔적도 많고 그래서 사실 꽤 이제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악리 얘기를 하시니까 좀 기억에 남는 게 네네. 그 전작품인 도주왕에 보면은 악리보다도 더 복부 비만인 주인공이 나오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 유부남 킬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매력을 포근한 매력이 있나 봐요. 그런 걸 뽐내는 사람이어가지고 사실은 뭐랄까 이 작품에 그 앙리도 되게 좀 애처롭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전작에서는 거의 주인공급이었 아니 뭐 같은 배우는 아닙니다. 같은 배우는 아닌데 주인공급이었는데 그렇게 막 되게 소심하게 있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애처롭긴 하죠. 저는 그 프랑크 역할을 맡은 배우가 이 영화로 세자르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열연을 한 보람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보람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냥 그 현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이 어떤 영화의 현실 재현에 있어서 리얼리티를
더욱 배가시키는 그런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연 배우의 연기가 그러니까 이제 알랭 기로디 감독도 이제 게이고 그 피에르 델라돈샹이라고 하는 그 프랑크 연기한 주인공도 이제 게이고 사실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전후로 해서 실제로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서 사실 그 프랑스 대중문화계도 사실은 유럽 안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막 뭐랄까 되게 좀 개방적인 분위기는 좀 사실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상대적으로는 좀 그 유럽 안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유럽은 대단한 곳이군요. 네.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것도 그 프랑스도 유럽 안에서는 좀 늦은 2013년이라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네덜란드나 뭐 벨기에나 이런 데 비하면 거의 막 10년 늦은 네,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네. 약간 의미심장하게도 이 영화의 개봉한 해도 2013년이더라고요. 네. 이어지는. 네. 그리고 이제 미셸 그 살인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게이가 아니고 네. 실제로는 헤테로섹슈얼이신 네. 배우분께서 열연을 해주셨고요. 저는 너무 웃겼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계속 그 풀숲에서 이제 주인공 프랑크가 뭘 하고 있으면 와서 그 자위하고 계시는 아저씨가 있으시잖아요. 그 아저씨한테 그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중에 다시 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장면이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아 저는 그분 표정이 너무 맞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천연덕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시 올게 하는 그 표정이 저 너무 웃기고 그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분 나름 정중해요. 정중하죠. 네. 정중히 바지를 내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어떤 알랭 기로디식의 그 코미디가 분명하다. 그만의 유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약간 빡빡해 보일 수 있는 영화의 한 줄기의 어떤 개그 코드가 되어주는 그런 실제로 이제 이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보면은 네네. 그런 유머 코드나 웃음에 대한 강박이 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감각이 있거든요. 네, 어쨌건 그 자기가 이제 그리는 그 관계나 캐릭터를 통해서 좀 뭔가 그 웃음을 주고 싶고 약간 유머 코드를 그러니까 자기만의 웃음 코드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하게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영화 중에서 끔찍한 살인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끔살이라고 하죠. 모든 작품에 거의 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블랙 유머를 언제나 섞고 계시는 감독님의 어떤 개그 욕구와 어떤 작품의 결이 조금씩 그 어긋나는 데서 오는 그런 카타르시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장 요원 분께서 네. 이제 10분 정도 남았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오늘 또 그리고 이 작가님이 또 직접 친필 사인한 책이 대도시의 사랑법. 네. 여러분들 책이라고 하는 순간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셔서 제 착각이죠. 네.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손 들어주시면요.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일 뒤에 분이 아까 들기 하셔가지고 뒤에 그 검은 옷 입고 계신 분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집자님. 이건 이제 감독님 질문이 아니고 같이 관객 입장에서 보니까 들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뭐 결론을 정하는 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미셸 이름을 크게 외칠 때 사실 심장이 좀 멎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그때 그 미셸 이름을 크게 부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사실은 그냥 평범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말에 약간 믿음 같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또 설마 나 안 죽일 거지? 약간 그런 자기도 불안하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긴 했거든요. 근데 편집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첫 번째였다고 한다면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게 완전한 암흑 속에서 뭐랄까 좀 걱정되는 마음도 조금 들어가 있는 굉장히 뭐 되게 설명하기 힘든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던 그 선배 프랑스 감독 중 하나가 이제 클로드 샤브롤 감독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히치콕, 파졸리니, 뭐 브레송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감독 입을 통해서도 나온 이름들이에요. 그 사람 영화를 좋아하고 영향 받았다는 얘기를 자기도 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는 이 그 알랭 기로디는 클로드 샤브롤하고 굉장히 닮았다라는 얘기를 사실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감독은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아는 거네요. 네, 약간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보는데 클로드 샤브롤의 영화가 약간 그런 정서가 좀 있어요. 어떤 그 피해자가 가진 되게 이상한 복잡한 심리 같은 것들 그거를 많이 연기했던 사람이 바로 그 이자벨 유페르죠. 너무 어울리네요. 이자벨 유페르 진짜 복잡하잖아요. 딱 봐도 얼굴이 표정이 되게 복잡한 얼굴이 복잡함이 있잖아요. 딱 그 전 마지막에 어둠 속에서 그 미셸이 오늘 밤 같이 자자 했을 때 진짜 숨이 멎는 것 같았거든요. 그 모든 게 너무 싫고 너무 끔찍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칼 들고 오면서 이제 오늘 밤 같이 자자 이러면서 그 얘기하는 게 진짜 이 살인 예고처럼도 느껴지고 막 그가 듣고 싶었던 얘기잖아요. 사실 프랑크가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준다는 것 자체가 감독님 진짜 변태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찰이 인물이 침입을 했을 때가 좀 눈에 띄었는데 이성여자인 인물이 호수에 침입을 한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깜깜할 때 주차장에서 프랑크한테 이제 접근을 해서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당신네들이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바로 헌팅을 하고 그런 게 좀 별로고 사라진 그가 걱정되지 않느냐. 차랑 수건이 그대로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A조차 모른다 이런 대사를 하는데 저는 좀 이 대사가 좀 다층적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게이 커뮤니티에게 그럼 좀 그래서 작가님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는지 이게 좀 도발적이고 공격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셨는지 아니면 맞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렌 기로디식의 어떤 냉소적인 현실 인식처럼 느껴졌어요. 뭐 흔히들 이제 게이 크루징이라고 불리는 문화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제 말씀에 그 형사가 말했던 그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익명의 사람들과 누군지도 모르고 뭐 감정적인 교류가 전혀 없이도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게 지속되더라도 전혀 그런 걸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그런 방식의 관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들, 자기 인식 같은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나 저는 그걸 비판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처럼 저는 그만의 냉소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맞아 그래 그렇게 살아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까만 모자 쓰신. 참 시간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 선물은 없지만 질문 또 하나 정도 더 받아서 좋죠. 예.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는 선물이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희 제목이 호수의 망인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이 망인이 누굴까를 맥락으로 저희가 그 영화를 잘 봤는데 처음에는 살인을 저지른 이제 미셸인지 아니면 이제 그 커뮤니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찰인지 아니면 그 관음하는 그 변태 아저씨인지 제가 그걸 되게 보면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아직 이 망인이 누군지 제가 아직 영화를 보면서도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편집장님과 작가님은 어느 분이 이 망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 호수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화 속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대답드렸던 질문의 맥락과도 비슷하게 닿아 있는 결인 것 같아요. 이 호수에서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어떤 욕망으로 뭉쳐진
존재들이고 서로에게 그러니까 제대로 뿌리는 의미화될 수 없는 이방인의 지위 받게 될 수 없는 관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제목과 이 영화의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구도와 형식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던 부분이 그것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독님의 의도를 굉장히 잘 반영해서 질문해 주신 맞아요. 거기에 이제 감독의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물 없는 질문 한번 마지막으로 받아요. 예, 여러분 소득 없는 질문하실 분, 예. 작가님께서 지금 흰 모자 쓰신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조금 지금 빠쩍지근한 말투이신데, 네. 사실 저는 영화 관련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소수의 이방인을 원래 엄청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한다고 해서 네. 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 봤던 친구가 해외에 있는 친구가 이게 정말 재밌고 퀴어 영화인데 되게 심리를 되게 잘 보여주고 미장센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만 해서 약간 그런 영화인 줄 약간 콜미바이 유언행 같은 생각 오셨구나. 미장센과 그래서 아름답겠는데? 여러 사람들이 교류하는 뭔가 퀴어물이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왔는데 좀 가면 갈수록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저는 원래는 엄청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영화를 보는 걸 되게 꺼려하고 책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점점 내가 이미 봤던 것들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약간 보고 싶다는 욕망은 있는데 보지는 못하고 그냥 내가 안전하게 즐겼던 것밖에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나 편집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콘텐츠를 보셔야 하고 그러면 좀 뭔가 이런 꿀팁이 있는지 저는 이게 보던 것만 보다 보니까 제 세상이 너무 좁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는데 항상 괜찮으신지.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요. 실제로 30 몇 살 이후가 되면 인간은 그 전에 젊은 시절에 들었던 음악을 계속 되풀이해서 듣는 경향성이 있다고 밝혀졌다고 해요. 그게 논문인가 어디에서 밝혀졌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떤 자연의 자연스러운 요구인 것 같아요.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 뭔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적인 활동을 또 요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가치관을 좀 흔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또 질문자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의식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가 넷플릭스에서 클릭할 수 없을 만한 영화를 억지로 찾아다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현 세상에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잖아요. 근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저는 단순히 어떤 영상 작품 하나를 향유한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으로 찾아가서 나를 어떤 세상과 고립된 어떤 공간에 놓고 새로운 자극에 나의 오감을 노출시키겠다라는 강렬한 선언이자 어떤 엄청난 투자이자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활동을 저는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피나는 피켓팅을 뚫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뇌의 관성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저항하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옛날 거 좋은 건 어쩔 수 없죠. 섞어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 보면은 진짜 막 최근 아이돌 노래 같은 거 진짜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쑥불쑥 옛날 노래들이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좀 잘 진료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제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여기고 그런 데서 이제 오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면은 이제 엑셀 만지고 이런 직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작가라는 직업, 이제 창작자라는 직업은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작품을 쓴다는 게 이전의 작품에서 내가 성취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계단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전의 작품들이 방해가 돼요. 이전에 내가 했던 것들이 좋은 걸 내가 거기 다 때려박아 넣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갱신할 때 그것이 그 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풋을 넣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저의 어떤 이 참을성 없는 성격과도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삶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 아닌가.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애써 나의 관성으로부터 저항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교주 같은 게 느낌, 목사님 같은 게 느낌이에요. 제가 뭐라고. 네, 이렇게 정말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 사실 이 작품은 이게 뭐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입은 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만 이거 온전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등급의 분류를 받은 작품 중에 ним포매니악도 있는데 ним포매니악은 이 감독과의 협의를 통해서 블러 처리를 해서 이제 개봉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이제 개봉을 해서 이제 보게 된 건데 사실 그 ним포매니악도 블러 처리가 된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호수의 이방인은 감독 알렌 기로디 감독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로디 감독이 나는 블러 처리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건강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블러 처리를 해서 개봉을 못하고 이렇게만 만날 수가 있는데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작품에서 그 블러 처리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불편하고 민망한 구도로 있는 그 자세에서 블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좀 완전히 몰입이 깨질 것 같거든요. 그걸 보여주려고 찍은 영화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 가슴 아프긴 하나 그래도 그 알렌 기로드 감독님이 그런 고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온전하게 이런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또 알렌 기로드 감독의 영화는 언제나 프랑스 감독이지만 프랑스 파리가 등장하지 않는 언제나 시골에 등장하는 맞아요. 프랑스의 소도시의 사랑법 같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요. 소도시의 사랑법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소도시 이렇게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금단의 영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아까 저 관객분께서 그랬던 대로 여러분들도 친구분께 봉준호가 그 최애로 꼽았던 영화가 오늘 보고 왔는데 진짜 재밌다. 그래서 되게 미장센이 좋고 심리가 잘 그려져 있는 퀴어 영화야라고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그 친구도 그 영화를 보기는 힘들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보게 되면 이런 충격을 또 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마지막에 말씀 더. 방금 했는데? 친구들한테 뻥이세요. 나 호수의 이방인 봤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작가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